우리 보죠. 이제 2교시에 처음으로 이제 문제 푸는 건데, 여기는 기출연계 확인 문제는 기출 문제 중에 이제 좋은 지문들을 끄집어서 새로운 문제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들이고, 자, 우리 뭐 처음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이유가 합격하기 위해서고, 합격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문제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했던 내용들은 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키워드구나를 생각해내면서 좀 읽어봐야 되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자,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거. 그럼 우리는 이제 첫 시간이라서 사실 제가 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계속 1년 내내 볼 거니까 언젠가는 아마 다음 시간에는 꼼꼼히 잘 설명하겠지만, 이번에는 필수 개념 11월, 12월 과정에서 틀린 것들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동산과 부동산 구분하는 기준이 부증성이냐? 부동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죠. 부동산의 뜻만 알면 이건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장기 배려하게 한다라는 거야.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된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없어지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성? 영속성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 발생을 높인다로 해석해야 돼요. 지대를 높인다라고 해야 돼요. 지가가 비싸니까 지대가 높아지는 거지. 이 토지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지는 거죠. 만들 수 없어서 비싸지는 거예요. 이건 부증성을 얘기하는 거죠. 최유효용의 근거, 야,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잘 이용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대.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건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용도의 다양성, 용도 나오면 뭐? 이용 나와야죠. 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얘 의미는 용도, 이용을 전환해서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땅, 택지 같은 걸 넓힐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옳은 건 5번이 답이고. 자, 틀린 거 봅시다. 나머지는 다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거. 여러분은 복습할 때 틀린 것만 봐도 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문제 옳은 거 같이 확인해봐도 괜찮아요. 자, 물리적 감가,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다죠.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 얘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마모 파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죠. 적용하는 근거가 아니라 배제시키는 근거다. 적용되지 않게 하는 근거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 이걸 다른 말로 세법상에 뭐로 표현한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안 된다. 배제시키는 근거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옳은 걸로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 문제인데, 요즘 박스는 보기가 이렇게 딱 개수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박스 문제는 항상 쉬워요. 박스 문제는 쉬운 유형이다. 여기에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건 가장 어려운 유형. 몇 개가 아니라 보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쉬운 유형. 다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봅시다.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대. 이행은 전환과 똑같은 건데, 이 전환은 무슨 전환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 이용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 이용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바꿀 수 있다, 용도를. 이건 용도가 여러 개니까 라고 얘기해서 용도의 다양성,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 비싸니까 집중적으로 이용해야죠. 비싼 이유가 뭐야? 만들 수 없어서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비싸졌어요. 이건 무슨 성? 부증성 맞고. 자, 임장활동의 필요성, 임장활동.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된대요. 토지를 떼어서 가져와서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가야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 맞네. 자, 영속성으로 감가상각,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물리적 감가제예요. 물리적 감가가 필요한 근거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근거를 만든다. 배제시키는 근거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야죠. 최근에 답으로 영속성 이렇게 물리적 감가, 감가상각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옳은 건 기억, 니은, 디귿이겠네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총론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찌됐거나 각각
부부 연계와 관련지어서 현상들을 가장 관련이 깊은 걸 연결 지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오래 가지 않아요. 가능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거겠지라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자, 기출 연계 확인 지문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지문들을 다 수록한 거예요. 원 지문 그대로 수록했어요. 옳은 거 틀린 거 그대로. 물론 이제 회차가 여러 번 나왔으면 대표 지문만 쓴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지문을 공부할 때는 역시나 이번 필수 개념 때는 틀린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옳은 것들은 읽어보시고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니까. 1번 먼저 봅시다. 1번에. 자, 물리적 공급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어렵대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져서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무슨 성? 부중성 나와야죠. 부중성.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좀 볼드체로 굵은 글씨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틀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도 모르면 안 돼요. 제 교재에 이렇게 OX가 있긴 하겠지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색깔 칠해진 건 틀린 부분 얘기하는 거다. 5번 봅시다. 5번. 5번 보니까 자, 지역적 시장이 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존재한대. 모든 부동산 시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한 단어로 지역화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국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이 존재해. 지역마다 달라. 외부, 지역, 부인. 부자가 뭐예요? 부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나와야 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이한 규제의 통제를 받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규제할 때 우리나라 전 부동산 지역을 이렇게 규제하겠어가 아니라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갖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규제하고 어떤 지역은 규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겠죠. 지역마다 달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규제와 각 지자체의 규제가 같아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어요. 이유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역마다 다른 이유. 외부, 지역, 부인, 부자가 부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부동성을 얘기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출제자가 좀 어렵게 이 지문을 만들려면 이게 같은 규제야, 다른 규제야? 다른 규제를 써야 돼. 다른 규제. 그러니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똑같은 규제가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니까 전부 다 통일되는 다 똑같은 규제가 아니라 다른 규제를 쓸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이걸 한 단어로 지역화, 국지화 이렇게 얘기했다. 6번 봅시다. 수급이 불균형하여 라고 나왔어요. 자,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 자, 이거 이제 경제론에서 배우긴 할 건데 수급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같지 못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봅시다. 자, 토지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귀하죠? 그럼 서로 살려고 해? 서로 살려고 해요. 수요는 항상 많으려고 해요. 근데 만들 수가 없어. 공급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거나, 물론 경제적 공급은 좀 되니까. 그럼 얘는 많고 얘는 적잖아. 그럼 같아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균형 잡기가 어렵대요. 무슨 성 같아요? 만들지 못하니까 귀해서 살려고 해.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를 공급하기가 어려워. 얘들은 다 무슨 성? 부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아지기 어려우니까 같을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렵겠지, 당연히. 어려우니까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렵다. 무슨 성? 부증성 나와야 돼. 부증성. 해설의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 정도 해놓으면 돼요. 알면 그냥 메모 안 해도 되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생각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옆에다가 부증성 이렇게 달아놔야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자, 부증성 나왔어요. 부증성. 이용전환을 통한, 이상하잖아요. 이용전환 나왔어. 얘 나오면 이용을 뭐라고? 용도죠. 이용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용도의 다양성 나와야 돼. 용도의 다양성. 자, 근데 보니까 부증성으로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싹 빠지고 부증성으로 무슨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앞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가운데 들어갈 건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 지문이 그냥 맞냐 틀리냐를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용도적 공급은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틀린 거야. 용도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돼. 무슨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건 그냥 틀린 거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사실은 맞다 틀리다를 빠르게 푼다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된다.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2번 봅시다. 자,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나왔어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가 여러 개래요. 그럼 2개 이상 용도가 경합할 수 있어 없어? 여러 개의 용도가 경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용도가 하나가 아니니까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다. 동시에 이것저것 쓸 수 있다가 경합한다, 경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합은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용도 전환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어렵게 한다가 아니라가 가능하게 한다, 쉽게 한다. 이 분할합병 이건 사실 이 지문에서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건 용도의 다양성으로 여러 용도가 경쟁할 수 있고 용도 전환이, 이용 전환이 가능해, 어려워? 가능해,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용도가 여러 개니까 용도 전환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개별성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사례를 통한 지가산정이 쉽겠어 어렵겠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가 5억 팔렸다고 너도 5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산정이 어렵다라고 해야 돼요.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 국가자격시험에서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올해 36회까지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학계로는 이해만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노력하셔야 돼. 설명 듣고 읽어봐야 돼요. 알아듣는 건 합격과 관련이 없어요. 이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알아들었으면 내가 읽어야 돼. 읽은 이유는 뭐예요? 문제 풀기 위해서요. 마지막까지 이제 이런 지문과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나왔구나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테마로 넘어가죠. 테마 5의 수요 공급. 자, 경제론인데 학계론이 일단은 공부하니까 뭐 별거 없네. 우리가 배웠던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이게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도 별거 없죠 사실. 이해만 하면 그런 것 같다라고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이제 처음에 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경제론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걸 기초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도 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어거지로 막 외우고 막 이걸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얘들은 다 순차적으로 작동 원리들이 베이스에 깔려서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고 이 테마를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1년 경제론을 그냥 마스터하느냐 1년 내내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느냐를 결정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으면 반드시 집에 가서 공부해 와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계속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되겠지라고 안 돼. 이건 경제론 이해해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수요, 공급인데 수요를 T라고 썼어요. T. 앞으로 이제 수요를 간단하게 알파벳 키우로 쓸 때 디맨드의 약자로 해서 T라고 쓸 거예요. 공급은 S라고 썼어요. S라고 쓰면 supply라고 하면서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수요는 T라는 기호로 쓸 거고 공급은 S라는 기호로 쓸 거다라는 건 암기해야죠.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고. 봅시다. 수요 공급. 자, 수요는 수요고 수요량은 수요하는 양이겠죠. 자, 개념은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딱 하나거나 두 가지인데 봅시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자, 구매 능력을 갖춰야 돼요. 살 능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유효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에요. 그러면 이를 버린 전이야 버린 후야? 버리기 전이죠. 이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사전적 개념. 이를 일사자 사전 일 보기 전에 사전적 개념에 마음이라고 할 때는 수요, 사려고 하는 양이라고 할 때는 수요량. 이때 양은 최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량. 자, 다 완벽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양을 얘기할 때는 유량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유량, 기간. 시점에서 딱 정하는 건 저량이라는 개념이고 영어로 스톡이라고 하고,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개념의 양은 유량,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따가 배울 거니까. 자, 이때 중요한 건 능력을 갖추고 이걸 유효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예. 시험 문제 하나 내라 그러면 얘예요. 수요나 공급은 실제로 사거나 판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때 양은 최대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완벽히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요 공급은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양을 얘기할 때는 최소양이야 최대양이야? 최대양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요나 공급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수요는 살려고 하는 거, 공급은 팔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만 하면 돼요. 팔려고 하는 공급, 사려고 하는 마음은 수요, 사려고 하는 최대량은 수요량. 이렇게 팔려고 하는 마음은 공급, 팔려고 하는 최대량은 공급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개념을 잠깐 좀 해석한다면 유효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큰 건물이 하나 있대요. 큰 건물이 있대. 좋은 건물이. 옆에 큰 건물이 상가가 하나 있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지? 그럼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할까?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럼 수요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따져봐야 돼. 말이 없어도 수요는 무슨 수요? 유효 수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건물이, 상가 건물이 한 30억쯤 돼. 내가 돈을 빌리든 내 돈만 가지고 있든 30억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돼. 30억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빌려도 30억이 안 돼. 그럴 능력이 없어. 단순히 사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수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고 내가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살려고 했을 때 이걸 수요, 이걸 수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사고 싶은 건 그냥 망상이야. 수요가 아니라 그냥 뭐 모래성 쌓는 거지. 능력을 갖추고 살려고 할 때 이걸 유효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사전적 개념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 양을 얘기할 때는 최대양이다. 자, 이 정도만 해석하면 충분하고, 다시 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한 얘기고, 여기서가 중요해. 사려고 하는 건 수요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물론 예외가 있어요. 대부분의 법칙은 다 예외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모든 재화가 다 이런 성질에 들어맞는다라고 해서 법칙이라고 쓰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건 법칙이 있어요. 법칙. 사려고 하는 건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냐라고 할 때 비싸면 사, 안 사. 비싸면 안 산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너무 간단하죠? 비싸면 안 사려고 해. 자, 그러면 A 가격이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수량이 줄어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 왜 중요한지 한번 따져볼 거예요. 어떤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할 법칙을 얘기하는데 무조건 원인이 뭐일 때? 가격일 때야, 가격. 결과가 뭐일 때? 양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니까 모든 재화가 들어맞겠죠. A가 비싸대. A 사, 안 사? B가 싸대. B는 사. C는 비싸대. C 사, 안 사? 안 사. 지금 얘기하는 건 A, B, C의 가격만 제가 제시하면 여러분은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할 수 있죠. 무슨 법칙 쓴 거야? 수요 법칙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을 해석해 나갈 때만 쓰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반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반대. 안 사면 비싸죠?
안 산대. 사람들이 아파트를 하나도 안 산대. 아파트 비싸져요, 싸져요? 싸죠. 반대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까지만 쓰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법칙이 아닌 거예요. 반비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반대로 움직일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무조건 출발과 결과가 정해져 있어. 출발 뭐? 가격. 결과는 뭐? 양.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가격만 얘기하면 여러분 뭐만 따질 수 있어? A의 수요량이 사냐 안 사냐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사냐 안 사냐를 가지고 가격을 따질 수 있는 법칙이 아니에요. 가격만 나오면 사냐 안 사냐만 따질 수 있어야 돼. 반대는 안 돼요. 반대는 다른 걸 생각해야 돼. 이 나중에 이제 양에 의해서 가격이 변한 걸 또 배워.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수요 법칙이 아니에요. 수요 법칙은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만 쓰는 법칙이다. 이때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 반비례. 비싸면 안 산다. 자, 공급 법칙도 있어요. 팔려고 하는 건 법칙이 있는데 파는 사람은 비쌀 때 팔아, 쌀 때 팔아.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그럼 비싸면 A가 비싸면 A 파는 양이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쌀 때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공급 법칙이라 그래요. 무조건 얘도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는 양으로 끝나야 돼. 반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막 팔려 그래. 아파트 팔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 너도 나도 팔려 그래. 아파트 가격이 올라 떨어져? 떨어져. 반대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무조건 출발과 결과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왔다 갔다 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경주론에서.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가격부터 해서 양까지만 끝나는데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 같은 방향의 관계가 성립된다를 이걸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 그래요. 수요법칙, 공급법칙.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재화의 가격만 얘기하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써서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를 결정할 수가 있겠네. A 가격이 비싸졌대. A 사 안 사? 안 사. A 팔아 안 팔아?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만 얘기하면 사는 양과 파는 양의 관계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법칙, 수요법칙, 공급법칙이에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그래프를 이용할 건데, 자, 경제론에서 사용하는 그래프는 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세로축은 P,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 약자 P. 이거 외워야죠. 팩트니까. 그냥 P라는 기호는 가격이야. 여기에 Q라고 쓸 거예요. quantity라고 해요. quantity.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quantity. 그래서 얘는 양. 수요를 얘기할 때는 수요량이라 얘기할 거고, 공급을 얘기할 때는 공급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양, 수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프를 볼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 돼. 선을 연결하면 뭐가 돼? 면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점과 선만 볼 거야. 면까지는 안 볼 거고. 자, 근데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따질 때 이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가격이 커지는 거고 내려가면 가격이 작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걸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커진다, 작아진다를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가로축을 보니까 오른쪽 갈수록 화살표가 돼 있죠. 오른쪽 가면 양이 많아지는 거고 왼쪽 가면 양이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갈 때 양이 증가한다,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여기서 수요법칙을 선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수요법칙을.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봅시다. 여기에. 자, 수요법칙이 뭐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야. 비싸면 안 산다. 그럼 얘가 비싸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 안 산다 하면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안 산다. 왼쪽 가야 되겠네. 여기로 가야 돼요. 맞아요. 이게 비싸면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면 이렇게 돼서 안 산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수요 법칙을 얘기한 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정체가 수요 곡선이에요. 선생님, 직선이잖아요. 네,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엄밀히 따지면 경제학에서는 곡선을 써야 돼. 근데 우리는 곡선을 좀 더 복잡한 함수식의 고차방정식을 쓰는 곡선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냥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수요 곡선의 모양은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에요? 올라간 모양이에요? 내려간 모양이지. 이 곡선의 모양이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하향하는 모양. 이 된 이유는 가격과 양이 무슨 관계? 반비례일 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에요. 반비례일 때. 자, 그럼 또 한번 그려봅시다. 다시 한번 그려봅시면 공급을 그려봅시다. 공급 법칙. 세로축은 P, 프라이스, 가격. 가로축은 Q, 양, 퀀티티 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공급 법칙을 써보죠. 공급 법칙이 뭐예요? 비싸면 판다. 비싸면 판다죠. 자, 비싸지려면 올라가야죠. 판다. 그럼 파는 양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공급 법칙을 나타난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오른쪽에 어떤 모양? 우상향하는 모양이 나타나죠. 공급 곡선이 오른쪽에 올라간 모양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결과적으로 이제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반비례 관계면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P, Q 쓰고 오른쪽 내려간 모양. 물론 지금 이제 교재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올 건데 교재 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죄송한데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비례면 커질 때 커지거나 작아질 때 작아지거나 같은 방향일 때 비례. 그럼 얘는 오른쪽에 올라간 모양이니까 여기에 P, Q 얘기할 때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네. 이건 비례 관계의 곡선, 이건 반비례. 물론 이때 양은 수요량이고 이때 양은 뭐? 공급량이죠. 이걸 명확히 표현해주기 위해서 야, 이건 수요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기호 하나 써보죠. 기호. 수요는니까 뭐? D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이네. 얘는 뭐? S라고 쓰면 이건 공곡선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수히 많이 설명할 거예요. 그걸 다 한글로 가격, 수량, 수요, 공급 이렇게 쓰기는 힘드니까 가격은 P, 양은 Q, 수요는 D, 공급은 S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런 약속은 당연히 외워놔야 돼요. 외워야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PQ 했을 때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은 수요곡선. 왜 오른쪽이 내려갔냐라고 했을 때 반비례. 얘와 얘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니까 오른쪽이 내려간 거야. 비싸면 안 산다. 얘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공급곡선 S라고 썼네요. 얘는 공급 법칙을 표현한 거야. 비싸면 판다 이렇게 돼야죠. 이 양은 이제 공급량을 얘기할 건데 여기 점이 비싸면 공급량이 증가해야 돼. 오른쪽이 가야 되겠지. 여기 되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 비례 관계는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 반비례는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 수요곡선, 공곡선. 자, 그럼 이제 설명했어.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립해야 될 건 수요곡선은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이에요? 내려간 모양이에요? 내려간 모양. 왜 내려갔어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반비례 오른쪽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비례, 뭐가 반비례인데? 라고 얘기하면 가격과 수요량. 무슨 법칙?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사는 거야. 반비례 관계니까 오른쪽이 내려간 거야. 당연히. 이걸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외웠어. 가격 상승할 때 수요량 준다. 모양은 오른쪽 내려간 모양이다. 우하향 모양이고 수요는 T.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외우면
나중에 외울 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 외웠던 것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이해해야 돼. 왜 오른쪽이 내려갔냐를 해석할 때 이걸 수요법칙이 그러니까 수요법칙이 왜 그런데 반비례니까 반비례가 왜 이런 모양인데 커지면 올라갈 때 오른쪽 가면 비례인데 왼쪽 가니까 반비례잖아.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 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경제적 원리는 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런 걸로. 공급 곡선이 왜 오른쪽에 올라간 모양이야? 라고 하면 비례 관계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무슨 법칙인데? 공급 법칙이야. 근데 주의할 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무조건 방향이 정해져 있어. 한 방향이야. 가격부터 출발해서 뭘로만 끝나야 돼? 양으로 끝나야 돼. 더 이상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가격만 제시할 때 수요량, 공급량의 증가 감소만 딱 판단하는 걸로 끝내야지. 다른 걸 쓰면 안 돼.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덕까지만 쓸 건데. 자,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이것만 한번 봅시다. 자,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수요 곡선. 자, 개인의 수요량을 합한 것으로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계로 도출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문장 뜻만 해석하면 돼요. 자,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 시장에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여러 사람 있겠지. 개별 수요 곡선,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합하면 뭐가 된다?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데 합할 때 이걸 수평으로 합쳤냐 수직으로 합쳤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격을 합쳤냐 양을 합쳤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계산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긴 할 건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AB가 있어요. A 거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B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합치면 A와 B가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시장. 어떻게 될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간단한 거예요. 얘가 100원일 때 얘가 P, 얘가 Q라고 했을 때 100원일 때 이렇게 보니까 얘가 두 개를 샀어. A가 100원일 때 두 개를 산대요. B는 100원일 때 이렇게 보니까 얘가 세 개를 샀어. 그럼 A, B가 같이 있대. 그럼 시장에서 100원일 때는 총 몇 개를 살까? 5개를 사겠지. 여기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5개. 이렇게 사서 각각의 이런 것들을 다 몇 개 살 거냐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런 곡선이 돼요. 이런 곡선이 된다.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건 완벽하게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걸 만들 것이 아니라 뭘 합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을 합쳤어? 양을 합쳤어? 뭘 합쳤어요? 100원일 때 2개, 양이 2개. 100원일 때 여기 있는 건 가격이고 여기 있는 건 양이죠. 100원일 때는 몇 개? 3개. 얘는 100원일 때 몇 개? 5개. 양을 합쳤죠. 2개, 3개 샀던 게 시장에서는 5개가 된 거죠. 뭘 합친 거야? 양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들 때 뭐의 합이다? 양의 합이다. 양의 합. 그럼 양을 얘기할 때는 얘가 이렇게 쓰는 건 가격이고 세로축은 가격이죠. 가로축은 뭐예요? 양이죠. 양. 그럼 세로로 합쳤어? 가로로 합쳤어? 가로로 합친 거예요. 양의 합을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수평적 합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표현하는 건 가로축이잖아. 가로축이죠. 가로축이니까 이걸 수평적 합이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 명확하게 그리는 건데 라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합해야 시장이 되는데 양을 합해야 돼. 양을 합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수직으로 합했다, 수평으로 합쳤다. 수평으로 합한 걸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수평적 합이다. 이런 계산 문제나 좀 더 응용된 건 나중에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아직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자, 그러면 개별 함수식을 곡선을 표현한 걸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식을 선으로 그리면 곡선이 되는 거예요.
개별을 시장으로 바꿀 때 뭐의 합이다? 양의 합이다.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평적 합이다. 이거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충 한번 이제 찍어봅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은 것들을 양을 합했대. 그럼 양이 가로죠, 가로. 그래서 이 곡선이 가로로 이렇게 늘어나. 가로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사가 커질까 작아질까? 경사가 작아져요. 완만해져요. 세워지는 거야, 누워지는 거야? 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 개별을 합하면 시장은 누워져야 돼. 옛 거보다 누워지고 옛 거보다 누워져야 돼요. 누워진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계탄력성을 배워야 되니까. 아직 가계탄력성 안 배웠으니까. 자, 별표. 자, 일단 첫 번째 1년 내내 따라다닐 거야. 1년 내내. 진짜 1년 내내예요. 이거 한 번 딱 수업 듣고 그런 거구나 라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1년 내내 너무 쉬워.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진짜 합격한 사람들조차 이것도 해석 못하고 합격한 사람 수두룩해요. 진짜로.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양이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한 덩어리의 용어예요. 수요량의 변화, 이게 한 덩어리의 용어예요. 수요의 변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 일단 경제론에서 가격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양이에요. 무조건 양이야. 가격은 그냥 원인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언제나 양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이제 공급량은 나중에 배울 거고 수요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가 이게 항상 관심 있는 핵심이에요. 가격은 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어떤 건지. 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집중하고. A의 가격이 변하면 A 수량이 변할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A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면 A 수량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자, 그런데 알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이 변화를, 즉 A 가격으로부터 A 양이 변할 때까지의 이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수요량의 변화. 재화는 무슨 재화를 얘기해요? A지. 이때 A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A는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가격이 중요한 거야? 양이 중요한 거야? 양이 중요한 거야. 이것 따라가는 거야. 이거. 물론 같은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라고 얘기해요. 해당 재화가 뭐예요? A야, A. 양이 변하는 A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끝이야. 뭐 별거 아니네. 재화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 이 양의 재화, 내가 관심 있는 이 양의 재화가 A죠. 이 A를 뭐라고 한다? 해당 재화라고 얘기해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원인이 뭐로 출발했을 때? 같은 재화, 해당 재화 가격으로부터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차차 배우긴 하겠지만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PQ라고 했을 때 이 곡선이 수요 곡선이죠. D라고 쓰는 수요 곡선인데 이 수요 곡선에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비싸면 사, 안 사? 안 사. 얘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 있는 점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곡선 상에서라는 건 곡선 위에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점은 꼭 중요한 건 아니야.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가 중요한 거예요. 곡선 위에서 이동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우리 다 배운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하죠. A의 수요량이 A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할까? 그러진 않죠. 소득에 의해서도 변해 안 변해요? 돈 벌면 A가 아파트래요. 돈 많이 벌면 A 사 안 사? 사겠지. 사겠죠? 그럼 소득에 의해서도 A 수량이 변할 수가 있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 얘에 의해서 여기까지 변하는 과정을 이건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얘가 자, 해당 재화는 뭐예요? A죠. 양에 있는 이 재화가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 내 관심 있는 재화가 A예요. A 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A 가격이 아니라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뭐 재화는 뭐? A죠.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이 A의 해당 재화 A. 원인이 A의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될 때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 원리는 나중에 차차 여러분의 지식이 좀 많아지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원리는. 근데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되거나 이걸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하고 이걸 수요의 증가라고 얘기해요. 얘가 PQ가 있을 때 오른쪽 가는 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죠.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럼 사 안 사? 사겠지.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냐? A의 수요의 변화죠. A 수요의 변화야. 그럼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돼? 곡선이 움직여야 돼? 곡선이 움직여야 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얘가 우측으로. 근데 우리 경제론에서 출제자들이 오류가 있었어요. 이걸 우상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건 틀린 얘기야. 우측이냐 좌측이냐 우만 보는 거예요. 우측이냐 좌측이냐. 어쨌든 중요한 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어느 쪽으로? 우측이냐 좌측이냐 우측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아. 자, 별거 아닌데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A 가격을 제외한 이외의니까 한 가지일까 여러 가지일까? 여러 가지예요. 엄청 여러 가지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내가 A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서 이해해 나가야 돼. 완전히 A의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예상했대. 이렇게 됐대요. A 수량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 없어? 가격이 오를 것 같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여러분 살 거야 안 살 거야? 오를 것 같대. 미래 곧 오른대. 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중개 못해. 오를 것 같대.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야지. 떨어질 것 같대. 그러면 안 사야지. 맞아요? 가격이 오를 것 같대. 예상한대. 이건 가격이 변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변한 거야? 심리예요.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심리가 오를 것 같네. 예감이 그냥 오를 것 같아. 그럼 사요 안 사요? 사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 수요의 변화라 그래? 수요의 변화. 이게 A가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상이 중요한 거야.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얘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에 PQ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야지. 맞죠? 자, 그럼 봅시다. LTV나 DTI가 상향됐대. A가 아파트래요. A 수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얘가 커지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아진대. 대출금 많아진대요. 그럼 사기에 쉽겠지. 수량이 증가하겠네. 우측으로 이동하겠지. 요게 얘와 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대출 금리가 낮아졌대. 대출 이자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 받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 그럼 수량이 뭐해? 증가하겠지. 역시 증가할 거예요. 사람 수가 많아졌대. 사람이 많아졌대. 그러면 많아지면 A를 사는 양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겠지. 기타 등등등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A 가격이 아니야. A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했죠. 내가 관심 있는 재화는 뭐예요? AJ, 얘 양에 붙어져 있는 A가 내가 관심 있는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난 변화를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요 변화가 되면 뭐가 이동해야 돼? 곡선상에서 점이 아니라 선이, 곡선이 이동해야 되겠죠. 수요량이 양이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양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결론은 이걸 이해 못해서 해석을 못해. 봅시다. 제가 한번 좀 더 응용해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왔어. 2개.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 수량이 증가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연립 아니면 오피스텔 사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 사려고 그래요. 오피스텔 가격이 엄청 높아졌어. 오피스텔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오피스텔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럼 뭘 사야 돼? 연립을 살 수밖에 없지. 연립 살 수도 있죠. 이렇게 관련 있는 재화들끼리의 관련성이 있을 때 이제 이걸 해석해야 돼. 자, 그럼 봅시다. 관심 있는 건 내가 경제론에서 경제학자들이 관심 있는 건 A 재화가 관심이 있어? B 재화가 관심이 있어? B예요. 양이 중요한 거야, 양이. 내 관심 있는 해당 재화는 뭐예요? B예요, B. A, B에서 A가 중요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나오면 아파트가 중요하다.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양에 붙어져 있는 재화가 중요한 재화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는 B야. B의 무슨 변화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건 B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B 가격에 의해서 변했어? B 가격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해 변했어? B 가격이 아니죠. 같은 재화에 의해서, 같은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만 수요량의 변화예요. 해당 재화가 B야. B. 근데 B 가격이 아니라 A 가격이잖아.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곡선은 A 곡선일까요? B 곡선일까? B야, B. 관심 있는 게 B니까 B의 수요 곡선이 양이 증가했죠?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우측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 봅시다. 재화가 2개가 있어요.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재화 가격이, 얘는 무슨 재화? 해당 재화. A, B가 중요한 게 아니야. A,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B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에 붙어져 있는 재화를 뭐라고? 해당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예요. 자, B가 중요한 거야. 근데 B의 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B의 가격이 아니었어. 다른 녀석이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 수요의 변화. 해당 재화는 뭐? B. 그래서 얘는 B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B의 수량이 증가했죠? 그럼 B의 곡선이 어느 쪽 가야 돼? 우측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지.
이때 A와 B는 관련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아무 관련이 없으면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관련이 있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재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론에서 배우는 관련 있는 재화는 두 가지를 배워요. 두 가지. 서로 비슷해. 비슷하면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체한다는 건 비슷한 거야. 비슷해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려고 했는데 얘가 못 사면 다시 다른 걸로 비슷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대체는 왜 해? 비슷하니까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비슷하니까. 이걸 대체제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있어요.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한다라고 해서 보완제 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주택을 살려고 그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무슨 관계일까? 주택을 살려고 그래요. 대체제지, 대체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사면 대신 오피스텔 살 수 있겠네. 아파트를 사면 오피스텔 필요가 없겠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무슨 관계? 비슷해. 뭐 고민할 게 아닌 거야. 야, 비슷하면 대체제. 비슷한 거. 비슷해? 비슷하죠? 내가 탄산음료 하나 먹고 싶은데 코카콜라를 못 먹었어. 그럼 대신 뭐 먹어야 돼? 펩시를 먹을 수 있지. 비슷하니까. 그럼 참이슬과 처음처럼 무슨 관계? 대체제. 비슷하면 대체제야. 내가 참이슬을 먹고 싶은데 없대. 그럼 뭘 먹어? 처음처럼 먹겠지. 안 사는 대신에 다른 걸 사는 게 이게 대체제인 거예요. 대체. 비슷한 게 대체제야. 머릿속에 1년 내내 대체제는 뭐 한 거? 비슷한 거. 이때 학문적으로 비슷한 걸 모양이, 색깔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만족을 주는 정도, 수요에 의해서 수요하는 이유는 내가 편익이라는 걸, 효용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예요. 효용이, 편익이 비슷한 관계의 재화를 대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완제는 간단해.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얘기해요. 치약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 칫솔.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겠네. 그렇다면 보완제는 얘 사면 얘도 사야 되겠네.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겠네. 샤프와 샤프 신문 무슨 관계? 보완제. 얘와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겠네.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겠네. 이런 걸 보완제라 그래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야. 다른 거, 뭐 독립제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이런 거 지금 안 나와. 이런 거 기본서에 있든 없든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관련 있는 이 두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이냐, 보완제이냐. 대체제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를 얘기해요. 보완제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거 해석하고 쉴 건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대답 잘해봐요. 자, 이렇게 됐대요. 이럴 수 있겠지? 이럴 수 있겠죠. 해당 지역은 아파트의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죠. 아파트가 무조건 중요해 이런 거 아니야. 어디에 붙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양에 붙어져 있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변화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변화냐라고 얘기할 때 해당 재화는 오피스텔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를 구분할 때 오피스텔이니까 얘가 오피스텔 가격부터 시작할 때만 수요량의 변화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아니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해야 돼? 수요의 변화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상에 점이 이동해야 돼? 곡선이 이동해야 돼? 곡선이 이동해야 돼요. 얘가 PQ가 있으니까. 자, 근데 얘가 증가했대. 그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해석했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얘와 얘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관련 있는 재화예요. 근데 관련 있는 재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거, 무슨 제? 대체제. 도와주는 거, 보완제. 이게 1년 동안 헷갈리면 안 돼요. 대체제를 뭐 반대 개념,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상하게 막 다들 소설을 쓰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대체제는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우리가 경쟁 관계가 이것도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것도 나올 때. 경쟁 관계는 비슷한 게 경쟁할까? 전혀 다른 게 경쟁할까? 맞아요. 우리가 참이슬과 처음처럼 이게 경쟁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관계를 대체관계, 경쟁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그럼 대체관계 아니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 반대 개념은 상관이 없어. 반대래. 영향이 없대. 관련 없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관련 있는 건 비슷하냐, 도와주냐. 이 두 개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제는 사면 이거 살 필요가 없어. 안 사면 대신에 다른 걸 사야죠. 그럼 수요량이 반대가 돼야 되겠네. 맞아요. 수요량이 반대돼야 되는 거 맞아요. 부환제는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돼. 살 때 사야 돼. 안 사면 안 사는 거야. 이 관계인 거예요. 보완제가 좀 쉬우면 보완제를 기준 잡아. 있을 때 있어야 돼. 보완제. 대체제는 있으면 필요가 없어. 이건 대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완제는 있을 때 있어야 돼. 대체제는 있을 때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제는 비슷한 거, 보완제는 도와주는 거. 봅시다.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일까?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거 찾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이 나왔죠? 아파트 가격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파트의 양을 판단할 수가 있어.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거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가격만 나오면 무조건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 아파트잖아. 아파트.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비싸면 사 안 사? 안 사. 이게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이 수요 법칙은 예외 없이 모든 재화에 들어맞을 수 있으니까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안 샀지? 안 사는 대신에 뭐 했어? 얘를 샀네. 맞죠? 안 살 때 샀어. 얘 안 사고 대신 비슷한 다른 걸로 대체한 거네. 그럼 두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하나 더 해봅시다. 이게 1년 내내 어렵게 따라다니는 내용이에요.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는 A에 B예요. B야. 얘가 해당 재화. 그럼 B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B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만 이게 해당 재화니까 B의 가격부터 변할 때만 수요량의 변화고 B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할 때는 다 수요의 변화예요. 그래서 얘를 비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줄었죠? 양이 줄었죠? 그럼 곡선 이동해야 되겠네.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했어.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자, 근데 야, 다른 재화 가격이 얘 영향을 줬다라면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관련 있는 재화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얘가 대체제, 대체관계일까, 보완관계일까를 해석해 본다면 봅시다. A 가격이 올랐대요. 근데 우리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수요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자, A를 얘기하잖아. A 재화를 잘 봐야 돼요. 그럼 A가 비쌌으니까 A 사 안 사? 안 사. A 수량은 뭐 한다? 준다. A 안 산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 안 산다. 안 살 때 보니까 B도 안 샀어. 왜 그랬을까를 해석해요. 관련이 있는데 안 살 때 안 샀대. 얘가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대. 무슨 관계니까? 보완제 관계니까. 그래서 A와 B는 보완관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 내내 따라다닐 수요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자, 다시 한번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자,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해당 재화가 내가 A 수요량이 변한다라면 A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해당 재화예요. 근데 A 가격에 의해서 변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과정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A 수량이 변하는 거 맞아요? A 수량이 변하는 거죠? A 수량이 변하는 건데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하나의 큰 용어를 쓸 때는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무슨 변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수량 변하는 거 맞아요? A 수량 변하는 거야. 근데 A 가격으로부터 A 수량이 변할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이걸 A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수요량이 A라고 해봅시다. A. 해당자와 뭐? A. 양이 변할 때 그 저하가 해당자죠. A. 수량이 변하는 거 맞아요? 수량이 변해. 근데 해당자와 가격 이외에 A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할 때, 그러니까 소득, 인구수, 심리 변화, 가격 예상 또는 LTV, DTI 이런 거, 다른 재와 가격 이런 거에서 변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한다? A의 수요의 변화죠. A 수요 변화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할 때, 선생님 A 수요의 변화인데 여기에 왜 수요량이 변해요? 이런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도 수요량이 변하는데 여기도 수요량이 변하는데, 근데 얘는 수요량이 변하는데 얘는 수요의 변화라고 한대. 여기는 수요가 변해야 되지 않아요? 수요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 맞아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 맞죠? 다 해당자와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거냐,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때는 원인부터 A 수량이 변할 때까지의 과정을, 이 전체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얘도 A 수량의 변화도 A 수량 변하는 거예요. A 수요의 변화도 A 수량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둘 다 수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이 용어를 쓸 때는 원인부터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부터. 해당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 해당재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변할 때는 수요의 변화. 이게 1년 내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한 번 듣고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잘 설명해 주겠지만. 자, 그러니까 얘의 원인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해당재와 가격. 해당재와 가격이에요. 해당재와 가격. 그냥 가격이라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재와 가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재와, 해당 재와 가격이라고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얘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걸 뺀 나머지래. 그럼 여기에 A의 수량이 변할 때라고 나오면 A 가격이 아니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득, 가격 예상, 기대, 심리 변화 얘기하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다른 재와 가격, 다른 재와 가격.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래. 금리, 대출 규제, 인구수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다른 재화는 그냥 상관없는 다른 재화일까요?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일까요? 관련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관련 있는 재화는 두 가지만 몇 써. 뭐와 뭐? 대체재,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때 다른 재화는 해당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냐,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재화는 영향을 안 미쳐. 관련이 있어야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때 관련 있는 건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가 나타나면 뭐가 변한다?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가 중요한 거야. 점이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가 중요한 거고, 얘는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야. 이 자체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두 번째 배울 때 배울 거니까 너무 완벽하게 다 한 번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때 곡선이 이동할 때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죠. 곡선이 우측 이동하냐 좌측 이동하냐 할 때 우상향, 좌하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그냥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지면 된다. 이런 거 소견해가지고 틀리게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질 거예요. 우측, 좌측, 곡선 이동할 때. 자, 그래서 얘를 그림을 나타내는 건 뭐다? 수요량의 변화. 얘는 뭐? 수요의 변화. 내가 만약에 이제 자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얘만. A의 수요량의 변화래요. 이렇게 썼어. 그럼 내가 원인부터 결과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결과가 뭐예요? A의 뭐가 변해야 돼? 결과. A의 수요량이 변해야 돼. 근데 얘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A의 가격부터 시작해야 돼. A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곡선 위에서. 자, 얘가 A를 썼대요. A 수요의 변화래. A 수요의 변화. 그럼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거야? A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얘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했다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뭐? A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든 금리든 대출 이자율이든 LTV, DT든 다른 재와 가격이든 가격 예상이든지 간에 A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A 수요량의 변화, A 수요의 변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한 번 들어서 완벽히 정리할 수는 없어요.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해보고 읽어보면서 해석할 거고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좀 더 할 거니까 네. 1시간은 아니고 한 30분 정도 더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봅시다. 네.